자, 이제 그 3부는 이제 입시 정보에 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일단 이승혁입니다. 일단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의왕은 제가 지금 강의가 처음이에요. 저희 강남인강도 지금 의왕은 지금 처음 오는 건데, 그래서 그 일단은 시청을 딱 들어오는데 되게 시청이 한가진 데 있더라고요. 여기가 메인이 아니죠. 그쵸. 예.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시청이 멀리 있으면 어머니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실까라고 그 막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중간에 와 보니까 그 강의장을 다 채우고 계셔서 일단 저는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면, 일단은 UA중앙교육이라는 회사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 근무했고요. UA중앙교육이라는 회사는 어머니들이 지금은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실 건데, 어떤 회사냐면 이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은 UA중앙교육을 거치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가요. 설마 그런 회사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UA를 거치지 않으면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3 수험생들은. 자, 뭐 하는 회사일까요? 네, 원서 접수하는 회사예요. 일단 대학을 가려면 원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어머니들 지금 연배가 좀 있으신 거 맞으시죠? 그러니까 원서를 쓰실 때 예전에 어떻게 학교에 가서 내셨죠, 이렇게. 요새는 학교에 가서 내지 않고 애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 내거든요. 그걸 모르셨죠? 네네네. 그러실 것 같았어요. 주로 이제 그 회사에서 제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대학 컨설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컨설팅을 요새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받으시는 컨설팅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도 하지만, 그러니까 UA 같은 입시 정보회사는 어떤 컨설팅을 하느냐면, 대학도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입시 정보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요. 이제 컨설팅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로 이제 자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대학이 요번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2개 영역 2등급 이거에서 가령 3개 영역 2등급으로 만약에 수능 최저를 강화한다면 합격 컷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그 다음에 올라간다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주길 원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입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런 컨설팅을 하는 일을 주로 이제 제가 담당하던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요새는 학생부 종합이 이제 대세가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들이 인접 고등학교에 비해서 이제 가령 이런 거예요. 이 동일 지역에 고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비슷한 아이들이 들어가요. 비슷한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A 고등학교 아이들의 입시 결과가 B 고등학교보다 자꾸 더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B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A 고등학교보다 교육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부실한가 보다, 이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싶다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프로파일이라고 보통은 부르는데, 프로파일 컨설팅을 이제 주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머니들이 많이 아시는 그 이제 수험생과 이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학 컨설팅을 하는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그냥 뭐 이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앞쪽에 선생님들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학년을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고3 어머니 손 들어주세요. 네, 많으시네요. 고2 어머니, 고2도 많으시고, 고1, 거의 비슷한데요. 중3? 중3 높이 들어주세요. 중3? 네, 중3 섞여 계시고, 중2? 중2도 있으시고, 중1? 이거 골고루 다 있어요. 혹시 설마 초등학교? 있으시네요. 예. 예. 초등학교 하니까 왜 웃으시는 거죠? 그 설명에 가면 제가 그냥 괜히 의뢰 여쭤보긴 하는데,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늘 계세요. 그만큼 빨리빨리 움직이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나중에 대학 가기 전에 얘네는 대통령이 바뀌죠. 그럼 입시도 또 바뀌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올해는 고3의 입시와 고2의 입시와 고1의 입시가 매년 달라요. 그러니까 올해 고1, 2, 3이 아주 역대 최악인데,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인간적으로 현재 중3은 고1이랑 그래도 좀 똑같게 가져야 되잖아요. 중3을 어떻게 할지를 올해 지금 바꾸는 논의를 지금 또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3도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4년 연속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긴장을 좀 하시고. 자, 일단 제가 이제 설명회를 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학년 어머니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 표를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요. 이 표는 뭐냐면, 어머니들은 주로 입시 정보를 어디서 얻으시죠? 제가 이런 무대 스타일이면 주로 내려와서 강의를 하는데 괜찮으시죠? 자꾸 가까이 다가와서 떨리시나요? 그런 건 아니죠? 예. 입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세요? 입시 정보는 주로 옆집 엄마잖아요.
그죠? 예, 옆집 엄마한테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이따가 이제 네이버를 켜서 그 가끔가다 이제 입시 뉴스가 떠 있으면 이제 그때그때 보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의 정보는 한계점이 있는데 어떤 한계가 있냐면 최신의 데이터로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정보가 바뀌었는데 이 정보가 딱 뜬 날 내가 하필이면 일손이 좀 바빠서 기사를 못 봤다던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루 그냥 그 기사를 못 보고 지나간 게 그냥 몇 개월치까지 쌓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를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어떤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 시기에 어떤 정보들이 확정이 되는가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먼저 중학교 3학년 11월 달에 대입 기본 정책이 확정이 돼요. 이 대입 기본 정책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앞으로 니네가 수능을 볼 때는 어떤 과목을 볼 거고 어떤 과목은 상대평가고 어떤 과목은 절대평가야. 그 다음에 학생부에서 어떤 과목은 절대평가고 어떤 과목은 상대평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에 대입전형 기본사항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 대입전형 기본사항이라는 것은 뭘 결정하냐면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 규칙, 그 약속을 정하는 시기예요. 그걸 정하고 그걸 바깥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가령 요새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뭘 해야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지 말까요? 예. 뭘 해야 대학을 갈 수 있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을 잘 관리하거나 아니면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잘 하거나 논술을 잘 쓰거나 아니면 실기나 특기 같은 걸 잘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닥치고 그냥 수능을 열심히 파서 수능 점수 잘 보거나 지금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나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5개 중에 논술이라든가 특기자를 없앨 건지 아니면 이거 이외에 면접만 보는 전형을 새로 만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정 발표를 언제 해주는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8월 달에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8월 달에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기본 규칙을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모두 정해주는 거냐면 수시라는 건 원서를 6번 쓰고 정시로 원서를 3번 쓴다. 수시는 언제 원서 접수를 할 거고 정시는 언제 원서 접수를 한다. 이런 것들을 이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에 대학들이 이런 규칙의 약속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각 대학이 돌아가요. 각 대학이 각자 자기 대학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전년도에 한 약속에 의거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뽑으면 좋을까 이걸 막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해서 이듬해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5월 1일자에 보통 이제 올해는 5월 2일이에요. 5월 2일자에 뭘 결정을 해주냐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을 내년에 우리가 선발할 때 얘네는 어떻게 선발하겠다라는 걸 이때 알려주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괜찮으세요? 가령 예를 들어보면 의왕은 가까운 대학이 뭐가 있죠? 네. 성균관대요. 그러네요. 성균관대가 여기 유정 캠퍼스에 가까이 있네요. 가령 이제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가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령 고등학교 1학년 8월 달에 아까 말 나온 김에 그걸 여쭤볼게요. 요새 아이들이 대학 가는 거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학생부, 교과, 종합,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특기자, 그 다음에 수능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 5개면 많아요, 적어요? 많아서 복잡해요? 아니면 너무 적어요? 많아서 복잡해요? 네. 이 5개는 지금 가장 황금 비율로 지금 딱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머니들께서 이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애가 이거 5개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 많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고3 아이들은 이 5개 중에 하나만 파는 아이들도 있고 보통 2개 정도를 엮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과 논술을 같이 가거나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같이 묶거나 아니면 특기자와 종합을 묶거나 이렇게 해서 한 2가지 정도를 하는 건데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2가지만 고를 수 있다면 그다지 많은 건 아니죠. 근데 역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걸 조사해 보면 어머니들이 늘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마음을 크게 먹고 이제 가정이에요.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야, 앞으로 복잡하니까 딴 건 다 없애고 학생부 교과와 종합과 수능으로만 선발하자.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고1 8월. 고1 8월이요? 일단 이해되셨죠? 그럼 이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요. 그럼 이제 성균관대는 다음 해에 5월 1일자에 이제 뭘 결정해 주냐면, 우리가 작년에 딴 건 다 없애고 교과와 종합과 수능만 만들었잖아. 그럼 우리 대학의 전체 정원은 3,000명이니까 1,000명은 학생부 교과로 뽑고 1,000명은 학생부 종합으로 뽑고 1,000명은 수능으로 뽑을 거야. 이거를 이때 알려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1,000명을 학생부 교과로 뽑을 때는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에서 2개 영역이 2등급이 나와야 돼.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이때 알려줘요. 되셨죠? 그 다음에 가령 성균관대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과 애들만 그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는 우리는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애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문과에도 교차 지원을 열어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놀라실 필요 없어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에 대고 막 놀라시면 안 되죠. 예. 이렇게 교차 지원을 오픈해 줘야겠다. 그러니까 수리 영역을, 그러니까 수학을 나영을 해도 성대 건축을 올 수 있어.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 여쭤봐야 되는데, 애들 원래 좋은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되죠.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입시 관련 무슨 이렇게 대담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요. 그 PD랑 준비한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제 그 회식 자리에 술을 마시는데 그 담당 PD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실장님 이거 예전에 우리 때 대학 갈 때랑은 요새는 너무너무 복잡해진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하게 다 해야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냥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PD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프로 맞다?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간다? 몇 퍼센트가 이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70%? 70% 정도 손 들어보세요. 70보다 높다. 나는 70보다 높다. 손 들어보세요. 높다 계시고 좀 나는 70까지는 아닐 것이다. 더 낫다. 네. 낫다가 더 많으시네요. 90% 정도 맞아요. 90% 정도가 맞는 말이고 한 10% 정도가 아닌 케이스들이 있는 건데 그냥 어머니들은 이걸 다 알고 계세요. 사실 설명회로 오시지만 좋은 대학 가려면 아이가 일단 똑똑해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일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문제는 고등학교에 와서 1학년, 2학년이 되면 그 90%의 방법으로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자꾸 공부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공부를 안 해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비법을 찾으러 이제 그다음부터 전국의 용화당 컨설턴트를 이제 다 만나고 다니는 거죠. 보통 그렇게 돼 있죠. 네. 중학교 3학년 11월 달쯤에요. 어떤 아이가 여쭤볼게요. 보통 문과 애들이 무슨 과목을 제일 못하죠? 수학을 제일 못하나요? 네. 제가 여쭤보는 질문들을 이렇게 어머니들이 보통 보면 그냥 일반화된 대답을 하지 않고 본인의 경험으로 대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문과 애들은 과학을 제일 못하고요. 그런데 문과 애들은 과학을 못하지만 과학을 못하는 거 대학에서 대부분 용서를 해주잖아요. 반영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과가 대학을 갈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목 중에서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포자라는 말이 생긴 것도 아시죠? 네, 그런 지경이 있는 거죠. 어떤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국어가 1등급, 영어가 1등급, 수학이 4등급, 그 다음에 사회가 2등급 정도 나와요. 어떻게 되죠? 다시 불러드릴게요. 국어 1등급, 영어가 1등급, 수학이 4등급, 그 다음에 사회가 2등급 정도 나와요. 전형적인 문과 패턴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고3 여자애 중에 이런 성적 패턴을 가진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스타일의 아이를 요 시기에요. 중학교 3학년 11월 말 이런 시기에 이 아이를 저한테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시면 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학 성적을 올려야 돼요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에 데리고 오세요. 1학년 8월 말에 데리고 오셨는데 이 아이가 성적 패턴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왔어요. 그럼 이때에도 역시 상담을 할 때 이 아이를 어머니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다면 무조건 수학 성적을 올려야 돼요 어머니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 요 시기가 딱 지나자마자 오셨을 때는 이 아이한테 이제 입시는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았죠. 이때는 저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수학은 더 이상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수학은 지금부터는 접어야 돼요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통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국어 1, 영어 1, 사회가 2인데 수학이 4등급인 아이는 마음속으로 수학을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죠? 수학이 그냥 어려워서 좀 덜 한다 뿐인 거지 포기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누군가가 전문가라는 사람이 입시 전문가라는 사람이 자기를 딱 상담하더니 갑자기 너는 이제 더 이상 수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겁나잖아요. 그러면 이때 보통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동안 수학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안 해서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열심히 해서 한 3등급까지 올리면 안 되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그래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좀 열심히 하면 수학을 성적으로 올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 아이의 등을 토닥토닥 하면서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건 누구냐면 이 아이의 엄마, 아빠, 수학 선생님. 어떻게 되었죠?
근데 이 아이의 입시를 코디해야 되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해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아이는 이 시점에서 수학을 명확하게 가르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제 더 이상 수학은 하지 말고 차라리 국어나 영어가 1등급이 아슬아슬하니 이거를 확실하게 1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을 그쪽에 좀 더 쏟자.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이라는 시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몇 월이죠? 4월이죠. 4월 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5월 2일 날 지금 다시 고등학교 2학년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수능 체제를 어떻게 할지 무슨 과목을 반영하는지 이거 지금 발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 달이 되자마자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과연 수학을 접어도 되는지 우리 아이는 영어 포기자인데 영어를 접고도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들을 다음 달 1일자로 모두 다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애들이 이렇게 삐딱선을 타면 저는 이제 아예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네 말도 맞아. 네 말도 맞는데 생각을 해봐봐. 네가 11년을 4등급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 1년 만에 네가 3등급이 된다고? 안 돼. 이러면서 이 아이한테 수학을 적극적으로 아이한테 뺏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게 수학 선생님 뒤에서 이 얘기 하려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수학생 가셨죠? 예. 저희 애가 하나 있는데 큰 애가 있어요. 큰 애가 한 6학년 때쯤이에요. 6학년 때쯤에 제가 집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매일 지 엄마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고 있나를 보면 엄마가 숙제를 내준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그랬는데 영어 단어를 안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 엄마랑 애랑 맨날 그렇게 싸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애를 들들 볶냐고 좀 놔두라고. 이게 아빠들 보통 그렇잖아요. 애들 좀 놔두라고 그랬더니 얘가 영어를 완전히 영어 포기하게 생겼다고 와이프가 막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얼마나 못하는데 그래? 그랬더니 B하고 D를 구분을 잘 못한대요. 아픈 얘기 하는데 왜 웃으시죠? 제가 막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영어만 굉장히 싫어하고 다른 과목은 그럭저럭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6학년 정도에 있던 시절에 저는 뭘 미리 알고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영어의 평가 방식이 이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향으로 넘어가고 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순간 대학을 들어갈 때 절대평가 영어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쯤에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를 갖다가 조용히 불러서 얘기를 했죠. 앞으로 입시가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으니 얘가 대학 갈 때는 영어를 못해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편하게 포기시키자. 그때 와이프가 저를 막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만 그래도 제가 밖에 나가서 입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거 제 의견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얘가 너무너무 영어 스트레스에 벗어나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를 공식적으로 접었어요. 엄마 아빠가 인정해주는 영포자가 된 거죠. 그래서 중학교를 딱 올라가더니 아이가 국어를 적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딱 올라와서 과학을 놓고요. 그래서 수능 날까지 이제 뭐만 남은 거냐면 유일하게 수학 하나만 붙들고 자기는 수학교육과를 가겠다고 열심히 이제 수학만 파는 거예요. 수능을 딱 본 다음에 자기는 수학도 아니다라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재수를 하고 있는데 요새 뭐 하고 있을까요? 영어 단어 외우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이 지나면 이때까지 이 4월 말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제 입시는 이제 1년 남짓 남은 거거든요. 그럼 이때에는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고요. 그런데 그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너무 앞쪽 시기로 당겨버리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아이들이 사실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어떤 과목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영어를 포기를 해봤더니 영어를 포기하고 난 다음에 뭐 세상이 바뀔 것 같았는데 생각 외로 세상이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과목을 포기하고 세 번째 과목을 포기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 버린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굉장히 어려워하면 있네요. 어떤 과목을 굉장히 어려워하면 아이들을 다독거리면서 그 약한 과목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건 고2 때까지는 무조건 끌고 올라가야 돼요. 포기시키지 말고 어렵더라도 무조건 하도록 시키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지나서는 이제는 입시라는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버릴 과목은 버리고 해야 될 과목은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5월 초가 되면 수시 모집 요강과 이제 9월 달에 정시 모집 요강이라는 게 나오는데 각각 올해는 5월 2일과 9월 2일 날 나오는데 이 요강은 모집 요강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이미 고등학교 2학년 5월에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서 모든 걸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주고 여기에서 이제 모집 요강 단계에서 뭘 결정해 주는 거냐면 우리 학교에 논술 시험 보는 날짜는 언제야, 면접 시험을 언제 보러 와야 돼,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집 요강보다는 주로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발표되는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아까 그 고3 어머니들도 손 드셨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고3 어머니들은 이미 아이들이 고3이기 때문에 얘네들 대상으로 전형 계획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다 보고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보통 어머니들 그거를 언제 하시냐면 그 대학 갈 때 수학은 안 쓰네? 이거를 언제 하시냐? 원서 쓸 때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입시에 관심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러면 아이가 가령 이런 거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중에서 2등급이 3개 이내에 3개 이상 나오면 돼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중에 2등급이 3개 이상. 그럼 아까 그 아이는 국어 1, 영어 1, 사회 2, 수학 4. 서울대 최저 돼야 안 돼요. 국어 1, 영어 1, 사회 2. 그다음 수학 4. 서울대 최저 돼야 안 돼요. 지금 서울대 최저 되죠. 수학 써요, 안 써요? 수학을 안 쓰고 그냥 서울대 최저가 됐잖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막 우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3등급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올리게 놔뒀어요. 방해는 하지 말아야죠. 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행복한 가정을 하는 게 뭐냐면 수학을 4등급인 아이가 3등급까지 올리려면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더 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더 들이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의 성적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행복한 가정을 해볼게요. 아이가 다른 과목의 성적을 까먹지 않고 수학만 딱 3으로 올렸어요. 서울대 체제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수학 안 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5월부터는 이미 결정을 해서 학습을 좀 더 선택하고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제 대입제도를 이제 먼저 안내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느 대입 설명회 학원 간에 대부분의 강사는 이 표를 갖다가 열어놓고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가 가장 기본적인 최근에 이제 표준화 표기 때문에. 그런데 맨 위를 잘 보시면은요,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8학년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재작년에 고3 아이들까지예요. 지금 현재 대학교 2학년 아이들까지는 입시 제도가 어땠냐면 여기를 잠깐 봐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시와 정시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위주 전형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형의 설명이 어떤가를 잘 보시면 학생부 교과는 교과 중심이고 학생부 종합은 비교과, 교과, 면접 등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학생부 종합은 비교과, 교과, 여기 말 표현이 비교과, 교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정상적인 우리말의 어순이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교과와 비교과와 면접 등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저기에 말을 비교과를 앞에다 놨어요. 뭔지 모르게 학생부 종합은 교과 말고 비교과가 더 중요해 보이도록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게 재작년까지예요.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까지는 전국에 막 비교과 열풍이 막 불었어요. 이 비교과 열풍이 너무 심하게 불다 보니까 일선 고등학교에서도 굉장히 부작용이 있고 대입에서도 부작용이 있는데 가령 이런 거죠. 한 3, 4년 전에, 이제 3, 4년 한 4, 5년 전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4, 5년 전에는 제가 이제 설명회를 끝나잖아요. 그럼 끝나면 어머니들 이렇게 복도 같은 데서 따로 질문하시잖아요. 질문하실 때 그때 당시 어머니들은 굉장히 순진했어요. 그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실장님, 저희 아이는요. 저희 아이는 외교관이 되고 싶은데요. 그럼 정치외교관을 가야겠죠. 그래서 정치외교학과를 가려면 봉사활동을 어디 가서 하는 게 좋은가요? 무슨 과목의 성적이 잘 나와야 될까요? 그 다음 책은 뭐 읽는 게 좋을까요? 동아리 활동은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때 당시 어머니들은. 요새 어머니들은 이렇게 질문 안 해요. 요새 어머니들은 지금 정보가 막 넘쳐나죠?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이미 어머니들이 어떤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답정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식이에요. 요새는 설명이 끝나면 이 밖에 계신 어머니가 이제 주로 이렇게 질문하세요. 실장님, 저희 애는요 간호학과를 가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봉사활동은 병원 가서 하고 있는데 괜찮죠?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네 해야죠. 네.
근데 한 이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 그 어머니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새 학생부 종합에서 전공적 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간호학과 전공적 합성을 키울 수 있을 만한 동아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로 응급소생들 동아리를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심폐소생 인형을 놓고 CPR 훈련을 하고 있대요. 어때요? 전공적 합성이 딱이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네 해야죠. 그러니까 네 하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제 가장 그 큰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위기를 일단 어떻게든 벗어나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차로 가면서 야 아직도 저런 어머니가 계시네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이제 개탄을 하면서 가는 건데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은 이렇게 비교과 활동을 가지고 즉 교과 성적하고 관련 없는 걸로 가지고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작년 고3과 올해 고3이 적용받는 제도를 보시면 학생부 종합에 대한 설명이 바뀌었어요. 이건 제가 그 PT를 만든 거긴 하지만 대교육 발표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보시면 학생부 교과는 교과 중심이라고 되어 있고요. 학생부 종합이 뭐로 되어 있죠? 설명이? 교과, 비교과 이렇게 넘어왔죠. 즉 비교과로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는 쓸데없는 환상과 오해로부터 이제는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도 역시 교과로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경우에 말이죠. 어떤 아이가 1학년 아이가요. 여자아이가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가 설명회를 갔다 오더니 간호학과를 가려면 그 간호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가만히 곰곰해 보니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간호학과 가려면 무슨 과목 성적이 중요해 보이세요? 그죠? 과학. 그 다음 과학 중에서도 생명과학이 중요할 것 같고 약품을 다루니까 화학도 좀 알면 좋겠죠. 그 다음 또 뭘 잘해야 될까요? 수학이요? 수학은 그냥 산수 수준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영어는 잘해야겠죠. 간호사가 자꾸 약 이름을 못 외운다거나 약 이름을 그 스펠링을 이상한 약을 가지고 온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어는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생각외로 간호학과 영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 내신 게 중요한데 문제는 엄마가 이제 설명을 듣고 와서 아이한테 얘기해주지. 야, 간호학과는 과학도 중요하지만 영어도 중요하다더라 하면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아이가 알겠다고 그러면서 1학기 때 이제 그 성적을 부지런히 신경 써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과목은 다 2등급이 나왔는데 영어가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그 영어가 4등급이 나온 상태에서 이 아이를 그러면 얘는 지금 영어가 지금 일단은 그 이 아이가 간호학과를 가는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영어 성적을 올리려면 왜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죠? 일단 학원 보내야죠. 일단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학원을 보내서 영어 실력을 올렸다라고 학생부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건 아니면 가장 베스트 답은 뭐냐면 오늘 이거 주체가 어디예요? 강남인강 들으셔야죠. 그쵸? 이 정도 PR은 용인이 되는 거죠? 네. 그 강남인강을 듣거나 학원을 보내고 해서 아이 영어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학생부에 이 아이가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도 사실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동아리를 쭉 봤더니 동아리에 영자신문 편집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아리를 들어가서 3년 동안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2학년, 3학년 때는 후배들의 기사를 갖다가 자기가 교정도 해보고 하면서 좀 노력했더니 영어가 많이는 아니지만 3등급까지 올랐어요. 그럼 이 아이가 간호학과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학업 역량인 영어 영역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했던 영자신문 편집 동아리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의미 있는 활동이죠. 학생부 종합은 그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가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요새 만나는 사정관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전공적 학성이라는 말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서요. 그 전공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갖게 되는 직업을 자꾸 체험하고 훈련하는 걸로 그 활동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을 갈 수 있느냐는 우리 아이의 교과 성적이 결정을 할 거예요. 어떠셨어요? 두 번째, 우리 아이가 무슨 과를 갈 것이냐는 우리 아이의 비교과 활동과 관심 분야가 결정을 할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아이가 교과 성적이 낮은데 비교과 활동을 가지고 서연고 스카이라인을 뚫을 수 있다던가 이건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포맷 안에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이상하게 또 다른 설명회보다 유난히 아버님들이 많이 계세요. 아버님들 왜 많이 계신 거죠? 네,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상해요. 예.
요약정리를 보면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건 뭐냐면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결론이 굉장히 쉽잖아요. 학생부 종합은 뭘로 대학 간다고요? 내신, 학생부 종합은요. 예, 이 두 개의 전형의 결정적인 차이점만 아시면 되는데 학생부 교과전형은 이 내신을 그냥 계산기가 계산을 해서 점수를 매겨요. 어때였죠? 그러니까 1등급엔 100점, 2등급엔 90점, 3등급은 70점 이런 식으로 등급별로 점수를 줘서 그 점수를 총 합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등급이 높은 아이, 반영 교과의 평균 등급이 높은 아이가 일단 주로 유리해지는 점이 학생부 교과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서는 또 뭐도 묻지 않냐면 얘가 잘하는 학교에서 1등급이냐 못하는 학교에서 1등급이냐 이것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1등급은 동일하게 모든 점수를 다 같게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성적 처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면 학생부 종합은 이 아이의 성적표에 담겨있는 의미를 학생부 교과 성적에 담겨있는 의미를 서류를 보는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그 내용을 자꾸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서류를 보는 사람을 우리가 입학사정관이라고 불러요. 일단 여기까지 되셨죠? 바로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약간 그 수준 차이가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어떤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국어가 1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가 1등급, 과학이 3등급이에요. 평균 몇 등급이죠? 다시 할게요. 네. 어떤 아이가 있는데 국어가 1등급, 수학이 3등급, 평균 몇 등급이죠? 2등급이죠. 잘하셨어요. 그걸 똑같이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영어가 1등급, 과학이 3등급. 자, 평균 몇 등급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는 평균이 2등급인 아이예요. 두 번째 아이는 국어가 3등급, 수학이 1등급, 영어가 3등급, 과학이 1등급이에요. 얘 평균 몇 등급이에요? 얘 평균 2등급이죠. 이 두 아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일 땐 같은 아이예요. 어떠셨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 중에 조금 더 기계공학과에 잘 맞아 보이는 아이는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가 좀 더 기계공학과 쪽에서는 좀 더 역량이 더 뛰어나게 나오겠구나라는 거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동일한 2등급의 아이가 2등급 아이 중에 두 번째 아이는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고르는 게 좀 더 본인한테 높은 대학, 높은 대학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좀 더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인 반면에 첫 번째 케이스 아이는 기계공학과에 가고 싶은데 얘는 지금 수학하고 과학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는 결국에 기계공학과를 지는 좀 그렇고 본인의 수학하고 과학 성적에 맞는 3등급대 라인의 대학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럼 이 아이는 전략적으로 학생부 종합보다는 학생부 교과로 가서 내 약점을 가리는 편이 좋겠죠.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물론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뭐예요? 우리 아이가 올 1등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올 1등급인 건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러면 아이가 학년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전형을 이제 압축을 해야 돼요. 교과로 갈지 종합을 갈지 교과에 올인을 할지 아니면 종합을 섞을지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교과 성적이 잘 관리가 돼 있으면 비교과는 그다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종합까지 같이 관리가 돼요. 그런데 이제 학년을 올라가다가 어느 구멍 나는 과목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구멍 나는 과목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이의 진로 목표를 잡는 것을 구멍 난 과목이 그다지 크게 타격이 아닌 학과로 자꾸 방향을 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네. 제가 제일 하기 싫은 설명이 어떤 설명이냐면 이런 분위기 설명이 제일 싫은데 이런 분위기는 어머니 분위기 말고요. 이 천장이 높은 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낮게 앉아 계신 의자가 깔려 있는데 이게 서로 힘들어서 안 힘드세요? 힘드시죠? 오래 앉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 의자여서 이런 환경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환경은 어느 환경이냐면 남자고등학교 설명회예요. 남자고등학교에서 설명회를 와달라. 그런데 그것도 이제 보통 보면 한 4월 달에 왜냐면 신입생들 받아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이 초빙하는 게 아니면 안 가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게다가 설명회 시간이 오후 시간이면 이미 제가 가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UA중앙교육의 이승엽입니다. 딱 인사하고 고개를 들어보면 애들 이미 다 자고 있어요. 그 오후 시간이니까 점심시간 때 애들이 축구하고 농구하고 했을 거잖아요. 땀 범벅이 돼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최소한 뭐냐면 강의를 할 때 애들이 다 자니까 설명회를 왔는데 그 멀리서 서울에서 설명회를 왔는데 애들한테 자니까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돌을 닦는 심정이 됐어요. 아이들은 안 쳐다보고 강의해요. 천장만 쳐다보면서 제가 외워놓은 대본대로 빨리빨리 말을 하고 빨리 도망가 버리고 싶은 거죠. 인간적으로 저를 초빙한 그 선생님은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좀 깨워주셔야 되잖아요. 그 선생님 같이 주무세요.
그래서 설명회 끝나고 쭉 나오면 이상하게 남학교에는 꼭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쓸데없이 친화력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강사가 서울에서 오신 분이라는데 그럼 가서 내가 인사를 한번 해야지 이런 심정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와서 보통 묻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실장님 제가 강의 잘 들었어요. 안 들은 거 제가 알아요. 그 강의 잘 들었고 지금 제가 이제 그 다다음 주에 이제 중간고사인데 저는 그 공대를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회도 해야 되나요? 이게 보통 고1 남자애들의 질문인 거예요. 가장 빈번한 질문이에요. 그 공대를 갈 건데 사회도 꼭 해야 되나요? 사회를 시험을 잘 봐야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아는 친한 입학사정관한테 그 제가 케이스별로 물어봤어요. 어떤 아이가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다 2등급인데 사회가 3등급이다. 이 아이의 학생부를 볼 때 사정관은 어떻게 보이냐 그랬더니 사회가 좀 약한 아이구나. 이과 성향이 좀 강한 아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2등급인데 사회가 4등급이에요. 그럼 얘는 어때요? 그랬더니 얘는 뭐 그 사회가 좀 많이 약한 아이네. 좀 떡떠름하게 그냥 이 정도에서 대화가 끝났어요. 얘는 지금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흠을 잡으려고 들면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되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다 2등급인데 사회가 5등급이에요. 사회가 5등급이라면 얘는 어때요? 그랬더니 얘는 사회를 제꼈나 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또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이어서 연타로 물어보는 거죠. 공대 갈 건데 사회 제끼면 안 돼요? 이 질문을 제가 한 거예요, 사정관한테. 그랬더니 그 사정관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공대 갈 아이가 뭐 사회야, 뭐 제껴도 뭐 그만, 안 제껴도 그만인데, 그 녀석의 사회 시간의 수업 태도는 정말로 궁금하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사회가 6등급, 7등급, 8등급으로 내려가 버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도입한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의 학교생활 충실도를 높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는 게 그 아이의 수업 시간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약한 과목은 있더라도 버리는 과목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중간 체크 질문 한번 합니다. 그럼 공대를 갈 아이가 있어요. 1학년에 딱 들어가서 내신을 받았는데 공대를 가는 내신을 받았는데 국영수가가 2등급이 나왔어요. 사회가 6등급이 나왔어요. 얘 사회를 2학기 때 사회를 기필코 성적을 올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도 될까요? 올려야 되나요? 지금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한 40분 거의 다 가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 아이는 사회를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죠. 사회를 만약에 올렸다면 학생부 종합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거고 사회를 만약에 못 올렸다면 공대에서 사회는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회는 그냥 9등급이어도 사람이 들여다보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학생부 교과로 대학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잘 관리가 되면 나중에 종합과 교과를 모두 쓸 수가 있는데 일부 흠결이 생기는 과목이 있으면 종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3년간 이제 대입제도 비교인데 이거는 이제 올해 수능과 아마 수학선생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여기가 올해 고3들 수능 체제고요. 이게 올해 고2 아이들 체제고 요게 올해 고1 아이들 체제인데 사진은 안 찍으셔도 돼요. 교재 안에 들어 있어요. 예. 그냥 일단 덮어놓고 찍어서 모으지 마시고요. 예. 제가 설명회 중에 사진 찍는 어머니들을 참 많이 뵀는데 이게 나는 별로 그냥 안 찍고 나중에 자료집 가서 봐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엄마가 찍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자꾸 이제 같이 들어 찍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강사는 PT를 못 넘기고 계속해서 이렇게 딴소리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 찍으실 때까지. 그래서 말인데 제가 오늘 설명회를 앞으로 다니시면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사진을 찍으실 때는 반드시 화면을 옆으로 놓고 찍으시라는 거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사진을 이렇게 스크롤 화면을 놓으시고 자꾸 이거를 이렇게 확대 축소해서 저 PT 화면하고 내 핸드폰 액정 화면을 자꾸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바빠 죽겠는데 가장 짜증나는 상황은 뭐예요? 기껏 맞춰놨는데 강사가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이는 대로 그냥 찍으세요. 찍으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그걸 왜 여기서 맞추고 계세요? 되셨죠? 오늘 설명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전국에 있는 어떤 설명회 강사도 이런 것까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되셨죠? 예, 앞으로 3년 동안은 설명회로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인데 요게 이제 올해 여기가 이제 뭐냐면 교육과정하고 그 수능 체제가 이제 혼재가 돼 있는 게 올해 고2 아이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고1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국어하고 수학이 선택 과목 체계로 바뀌었는데 이것만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면 고1 어머니들한테요. 그 이제 수학원 수학2가 이제 공통으로 치게 되는 거고 그다음 확통과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로 갈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로 가는데 이와 같은 구조로 만든 것은 교육부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만들면서 가장 힘주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문이과 통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겉보이기에는 문이과 구분이 안 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수능 체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학원 수학2는 학교에서 보통은 문과와 이과가 같이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문이과 같이 배우는 과목이에요. 요 미적분은 문과 미적분이 아니라 이과 미적분이에요. 이과 애들이 하던 그 예전에 하던 그 어려운 미적분인 거고요. 요 기하는 기하 벡터라고 이과 애들만 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문과예요. 수원 수투는 학교에서 공통으로 배워요. 확통 배워요. 미적분 안 배우고 기하는 안 배울 거예요. 그러면 수능 과목 뭐예요? 수원 수투 확통으로 이미 결정 난 거죠. 수원 수투 확통으로 결정이 났다는 얘기는 이 앞에 아이들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2, 고1은 올해 결국에 문과는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과 입장에서 문제인 거죠. 이과 입장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요? 뭐가 제일 어렵죠? 역시 어머니들이 자꾸 이게 개인적인 경험을 녹여내서 기하가 물론 예전에는 어려웠죠. 그 예전에 어머니들이 어려워하던 그 기하 벡터와 요새 아이들이 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기하는 분량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확률과 통계 교과서는 170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기하는 160페이지예요. 미적분은 270페이지예요. 되셨어요? 자, 이과 아이들 입장에서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그쵸. 미적분이 가장 분량도 많고 문제도 고난도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텐데 문제는 이거죠. 이과 애들이 과연 끝까지 이 미적분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와 같이 이과 아이들이 수학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100명의 이과 아이들이 있다면 이제 95명의 아이들은 다 미분과 적분을 선택을 했어요. 그때 과목 이름이 미분과 적분이었어요. 왜 미분과 적분을 선택했을까요? 그 어렵다는 미분과 적분을 왜 선택했을까요? 대학에서 지정을 했어요. 대학에서 우리 학교에 오려면 수리영역, 그때 당시 수리영역이에요. 수리영역 가영에서 선택 과목을 미분과 적분을 선택해야 됨. 이런 식으로 필수로 지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내년 고등학교 2학년 5월 1일자에 각 대학의 전형계획이 나오면 그 전형계획 안에 그게 같이 발표가 될 거예요. 우리 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인정해 줄 때 수학을 미적분만 인정해 줄 건지 아니면 기하도 인정해 줄 건지 아니면 확률 통계까지 다 인정을 해줄 건지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거를 갖다가 한 번 체크를 하셔야 아이가 지금 올해 얘네들은 기하가 지금 시험 범위 아예 제외돼 버렸잖아요. 고2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고2는 지금 기하가 시험 범위 제외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고등학교에서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고3 아이들 기준으로 기하는 거의 필수로 선택을 하고 갔었는데 지금은 한 400명이면 한 30명 남짓이 기하를 할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하 선택자가 많이 줄어서 아마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간다면 결국엔 미적분으로 이과 아이들은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미적분을 못해도 좋으니 우리 대학만 와다오 이런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확률 통계와 기하도 자유롭게 선택을 허용해 줄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은 뭐 그냥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이제 이거죠. 그 대학 자율, 이제 현재 대학 자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고2 아이들은 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이제 확대를 좀 유도하겠다는데 지금 유도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고1 아이들은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 여기는 제가 표가 너무 작아서 30% 이상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키우는 자녀가 아드님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내리시고 따님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행복하시겠어요. 보통 제가 아드님 손 들고선 보통 한숨을 많이 쉬어서 왜냐면 집에 저는 아들만 2개가 있거든요. 이 남자아이들은 이게 어디부터 이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를 입학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입시 설명 같은 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설명회를 딱 듣고 온 다음에 집에 와서 보통 엄마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오늘 학교에 어디에서 와서 입시 설명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는 정시가 맞는 것 같아, 엄마.
남자애들은 거의 100%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죠. 야, 수시가 뽑는 인원이 많다는데 왜 너는 정시야? 할 때 아무래도 수시는 나랑 안 맞아. 수시가 나랑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수시 맞추기가 싫은 거죠.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 뭘 해야 돼요? 일단 학생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신 잘 따야죠. 그냥 단순무식하게 공부해서 내신만 잘 따면 문제가 끝이어야 되는데 요새는 학생부 관리를 잘해서 선생님들한테 평가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 선생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알랑방구 끼면서 이렇게 굽신굽신해서 평가를 잘 받기가 남자애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남고 애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도냐면 사나이는 정시 뭐 이런 말들이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아이들이 그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강력한 그 무기를 하나 손에 쥔 게 뭐냐면 이제 정시가 30% 이상으로 확대가 된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기준으로 수능 위주 전형의 전형 비율은 19.9%예요. 20밑으로 이제 드디어 떨어졌어요. 정시는 22.3%인데 이 중에는 예체능 계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위주 전형은 19.9%인데 문제는 너무 이렇게 적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30% 이상으로 확대를 이제 유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시를 30% 이상으로 확대를 해라는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다 정시를 30% 이상으로 확대해라가 아니라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돼요. 다시 할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돼요. 수능 위주가 30% 이상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수능 위주가 30% 이상을 적용을 받으려면 학생부 교과가 30이 안 되는 학교들인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해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성균관대학교가 있어요. 성균관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은 학생부 교과가 30명, 전체 뽑는 인원을 100명으로 해드릴게요. 고맙죠? 네, 100명이에요. 전체 뽑는 인원이 100명인데 학생부 교과가 30명, 학생부 종합이 30명, 그 다음 논술이 20명, 수능이 20명 이렇게 뽑고 있어요. 그럼 성균관대학교는 수능을 30%로 늘려야 돼요? 안 늘려도 돼요? 안 늘려도 되는 대학이죠. 학생부 교과를 30%를 이미 뽑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만약에 성균관대학교가 이렇게 해볼게요. 학생부 교과가 20명, 학생부 종합이 40명, 논술이 20명, 수능이 20명. 그럼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30% 늘려야 돼요? 아니면 안 늘려도 돼요? 이제는 늘려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에 40명 있는 인원 중에서 10명을 꺼내다가 이거를 수능으로 옮겨도 되지만 학생부 교과로 옮겨도 되죠. 어떻게 해서 30%를 두 중에 하나 30%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해 가세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걸 발표하던 당시에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모두 35개의 대학이 이 조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대학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금보다 더 늘리던가 아니면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늘려야 되는데 만약에 모든 대학이 수능 위주 전형으로만 다 늘렸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 본 인원은 6,0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6,000명이면 많아요, 적어요? 2% 정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최대한 정시로 많이 아이들을 몰았다고 해도 지금 20%인 구조에서 22%, 2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수능 위주 전형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서식이 좀 간소화되는데 이 간소화된 서식을 원래는 언제 발표해 주는 거냐 고등학교 2학년 4월에 발표해 줄 거거든요. 근데 요번 4월에 혹시라도 먼저 발표해 줄 수가 있으니까 5월 1일자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사 추천서 폐지가 되고요. 이 적성고사가 폐지가 되는데 이 적성고사는 지금 그 스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아이들이 내신이 좋으면 대학은 뭘로 가면 돼요? 학생부로 대학을 가면 돼요. 학생부 교과가 됐건 종합이 되었건. 근데 내신이 만약에 안 좋은 아이들은 내신을 자꾸 가려주는 쪽으로 대학 그 전형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가령 이런 식이에요. 저 뒤에서도 제 손이 보이시나요? 네. 어떤 아이가 1등급 하나,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4등급 하나, 5등급 하나를 받았어요. 평균 몇 등급이죠? 이게 연속하는 숫자가 있을 때는 한 가운데가 평균이에요. 그렇게 깊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되었죠? 다시 1등급 하나,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4등급 하나, 5등급 하나를 받았어요. 원래는 아이들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45개 과목을 보통은 시험을 봐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요. 근데 이제 그 45개를 하면 어머니들이 어려우시니까 그냥 5개만 시험을 볼게요. 되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봤어요. 그럼 이 아이가 학생부 교과로 가거나 학생부 종합으로 갈 때는 학생부 교과로 갈 때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평균 3등급인 아이인 거예요. 시험 본 거 다 반영해요. 시험 본 거를 만약에 내가 문과라면 국수, 영사, 그다음 이과라면 국수, 영과 다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가셨죠? 그런데 이게 논술 전형이나 적성고사 전형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5개를 다 반영, 학생부 5개를 다 반영하는 대학보다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면 그래, 네가 그 정도 시험을 봤으면 그 중에서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하겠대요. 그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하면 이 아이는 이걸 가릴 수 있는 거죠. 평균 몇 등급으로 바뀌어요? 이제 평균 2등급으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안 좋은 아이들은 논술이나 적성으로 가면 나쁜 내신을 좀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시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45개 과목 중에서 보통 한 10개 정도 과목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만큼을 가리거나 또는 이만큼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평균이 3등급인 아이에서 갑자기 어떻게 되버렸죠? 1등급이거나 1.5등급이 돼서 학생부를 망친 게 그다지 타격이 없게 되는 게 정시와 논술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 적성고사 전형은 어떤 아이들이 많이 응시하는 거냐면 문과나 이과나 관계없이 내신이 4등급, 5등급, 6등급 정도 사이에 있는 왜냐면 우리 주변에는 어떤 아이들이 제일 많을까요? 4, 5, 6등급 애들이 제일 많아요.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 4, 5, 6등급인 아이들이 인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시에서 노려볼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 저 적성고사 전형이에요. 그런데 올해 고2까지는 저 전형이 남아있는데 문제는 올해 고1부터는 저 적성고사 전형이 폐지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아이들이 내신이 4, 5, 6등급이 나온다면 얘네가 수시의 문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지금 현재 적성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논술대학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근데 4, 5, 6등급이 논술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들은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애가 무슨 논술이에요. 논술을 한 번도 태어나서 해본 적도 없는데 논술 안 돼요.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나오는데 적성을 어떻게 봐요? 어머니 제가 후려치기 전에 이미 어머니께서 애들 성적을 막 후려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학 입시라는 것은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너를 무조건 뽑아줄게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내가 경쟁해서 경쟁자 중에서 좀 개중에 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 5, 6등급인 아이가 과연 논술을 잘 쓸 수 있을까? 문제는 내 경쟁자도 다 그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아이들이 4, 5, 6등급인 아이들이 앞으로는 적성도 없어져서 우리는 무조건 닥치고 수능 정시 파야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시의 방법을 생각하면 경쟁자 수준을 같이 꼭 고려를 한다면 그다지 논술 전형에서도 얘네가 이게 무조건 쓰자마자 낙방이거나 이런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가셨죠? 이제 나중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이제 내신 성적하고 수능 성적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조합을 써서 원서를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거거든요. 목표 대학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걸 고민하실 텐데 이게 가로축은 내신축이에요. 내신이 몇 등급대이냐라는 거고 여기 세로축이요. 요 가로축에 나와 있는 요것들은 뭐냐면 수능이 아이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모의고사 봤을 때 수능 성적 등급대별로 아이가 어디에 와 있느냐 가령 이제 표를 읽는 방법은 이래요. 우리 아이가 내신은 3등급대인데 수능은 2등급대가 나온다. 그러면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을 노려서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런데 논술 전형은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교과 논술 종합이라는 말이 색깔이 세 종류죠. 빨간색은 뭘까요? 상위권 대학이에요. 되었어요? 예, 그 다음에 검정색은 뭘까요? 중위권 대학이겠죠. 검정색부터 바로 하위권이면 파란색 어떡하라고요? 검정색은 중위권 대학이에요. 되었죠. 그 다음에 파란색은요. 하위권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니 중하위권이라고 할게요. 파란색은 중하위권 대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조합으로 가는데 그래서 가령 아이가 내신은 굉장히 안 나온다. 그런데 수능은 1, 2등급대가 나온다. 상위권 대학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논술로밖에 못 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내신을 상대적으로 덜 반영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아이가
내신은 1, 2등급대가 나온다. 그런데 수능이 만약에 4등급대가 나온다. 상위권 대학을 뚫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수능이 4등급대가 되면 수능 최저가 안 되든 아니면 면접에서 본인 실력을 두통나든 해서 상위권 대학을 뚫기는 어렵고 중위권 대학을 갖다 종합과 교과로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표를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원서를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이런 조합으로 아이들이 원서를 많이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쭉쭉 넘어가고 네. 그 학생부 종합의 예전에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학생부 종합을 대교육에서 맨 처음에 안내를 할 때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교과, 자소서, 면접, 추천서 등을 반영해서 선발하는 전형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비교과 활동이 중심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비교과 활동이 아니고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소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하여 아이들을 선발하는 전형 이렇게 용어의 정의가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억하시기 좋게 이거는 지금 경희대학교에 지금 입학사정관으로 계시는 임진태 사정관님의 그 PT 슬라이드 제가 2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머니들이 이걸 꼭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경희대학교 로고고요. 대학은 왜 교과 활동에 주목하는가? 그 슬라이드 제목을 보세요. 대학은 왜 교과 활동에 주목하는가? 대학은 사진을 찍지 마시고 슬라이드 제목을 보세요. 대학은 왜 교과 활동에 주목하는가? 대학은 왜 교과 활동에 주목하는가? 저 제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대학은 왜 교과 활동에 주목하는가? 대학이 지금 뭐에 주목하고 있대요? 비교과가 아니라 교과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과 활동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작년까지는 소논문이었어요. 교과 성적 말고 교과 활동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대표적인 그 교과 활동이 소논문을 쓰는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탐구 보고서 쓰는 거, 수행평가에서 발표하는 거, 되셨죠? 학교에서 그 수업 시간에 토론 수업하는 거 이런 것들이 토론, 발표, 보고서 여기에 이거를 약간 오버스펙을 한 게 소논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소논문 올해부터 금지가 됐으니까 이런 교과 활동이 뭐냐면 수행평가 시간에 아이들이 어떤 탐구 보고서 같은 걸 만들어 써보는 거, 그 다음에 토론에 입안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정리해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교과 활동이거든요. 대학은 왜 교과 활동에 주목하는가라는 슬라이드를 잘 보시면 그럼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교과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대학은 일단 뭘 본다는 거죠? 교과 활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일 아래쪽으로 한번 보세요. 예전에 입학사정관제가 있던 시절에는 지금 입학사정관제랑 학생부 종합전형 완전히 다른 전형이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입학사정관제에서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으로 대학을 갔어요. 이때는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으로 대학을 갔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입학사정관 전형 당시에 이 비교과 활동은 무제한이었어요. 무제한이었다는 건 가령 이런 식이에요. 어떤 아이가 학교 내신 한 3등급 정도 나와요. 근데 얘가 한국수학 경시대회에 나와서 KMO에 나와서 금상을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서 국제수학 경시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 얘네 모아놓고 윈터스쿨 같은 거 하거든요. 거기 선발돼서 겨울방학 때 그 캠프한 경력이 있어요. 대학에서 볼 때요. 얘 수학과 가겠대요. 뽑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뽑아야죠. 얘 내신은 나쁘지만 수학하느라 끝장나게 잘하는 아이잖아요. 이해 가셨죠? 그렇게 외부 스펙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었던 게 입학사정관 제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학교 교과 성적 이외에 뭐를 낼 수 있었냐면 내가 했던 활동의 증빙 자료를 내는데 이걸 저희가 좀 고상한 말로 포트폴리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서 애들을 대학을 보낼 것이냐 이걸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행 학생부 종합에서는 교회 활동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령 이런 거죠. 아이는 내신이 한 평균적으로 3등급 정도가 되는데 얘가 우리 학교에서 수학은 제일 잘해요. 이거를 나타내요. 수학을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왕시에서도 거의 1등이에요. 아니 나아가 경기도 전체에서도 얘가 1등일걸? 이런 느낌을 주려면 얘가 학교 안에서 뭘 해야 돼요? 얘가 학교 안에서 뭘 하면 얘가 경기도 전체에서 수학이 1등인 걸 보일 수 있을까요? 없죠.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잖아요. 만약에 얘가 한국수학경시대회에 나가서 KMO 나가서 금상을 탔다. 그러면 얘가 전국의 수학은 얘가 최고야. 이게 되는데 우리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만 가지고 얘가 수학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야를 보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냐면 학교 교과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비교과 교과의 틀로 짜여져 있던 입학사정관 전형의 틀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는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아래줄을 보세요. 비교과 성적, 교과 활동, 교과 외 활동. 느낌에 뭐가 제일 중요해 보이세요? 셋 다 시작을 교과라고 시작하는데 교과까지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 교과 성적, 교과 활동, 교과 외 활동.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뭐가 색깔이 달라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까요? 교과 활동이죠. 즉 교과 성적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요. 교과 성적이 베이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가령 2등급인 아이와 2등급인 아이가 경쟁하는데 내가 저 2등급보다 더 나은 2등급이다라는 걸 말하려면 여기에 교과 활동을 얹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되셨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행평가 준비하거나 발표 준비할 때 집에서 파워포인트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오버하는 수준만 아니라면 그거 하는 시간도 이제는 학생부 관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저거를 저렇게 죽도록 열심히 하는 시간에 수학 한 문제 더 풀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면 좋겠구만. 그러지 마시고요. 되었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입학사정관 전형은 교과와 비교과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활동 대 교과 외 활동 이런 그 틀로 짜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학생부가.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이 사정관님께서 이미 표현을 해놓으셨죠. 뭐인 거죠? 그렇죠. 교과 활동이 교과 외 활동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이 페이지를 이제 마무리 이제 설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조선일보 기사인데 보세요. 판박이 학생부 생기부스터 동아리 낙하산 대입 학종 시대가 나온 그늘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 종합이 이제 너무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학교에 이런 용어들이 생긴 거예요. 이 용어들이 뭐냐면 판박이 학생부 무슨 뜻일까요? 판박이 학생부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판박이가 왜 똑같이 만드는 뜻이잖아요. 어머니들이 이제 요새 이제 그 입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어머니들 설명회로 오세요. 설명회로 오셔가지고 강사가 서울대 경영학과를 간 아이입니다 하면서 학생부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스펙을 보여줘요. 아, 우리도 아까 첫 시간에 그 서울대 간 아이가 와서 뭐 했죠. 그럼 그 아이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어머니들이 다 찍으시잖아요. 그죠? 찍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아이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잖아요. 야, 네가 바빠서 엄마가 갔다 왔어 하면서 아이한테 그걸 줘요. 무슨 뜻이죠? 엄마가 서울대 경영 구해왔어. 너는 이대로만 하면 서울대 경영을 갈 거야. 라는 무언의 압력인 거죠. 그죠? 예. 이 어머니께서 착각하고 계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입시는 다시 반복하지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걔가 그 스펙으로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당에, 걔가 경쟁하던 해에는 그 스펙이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동아리 활동을 뭐 해오고, 책은 뭐 읽고, 내신은 몇 등급이 되면 무조건 뽑아줄게. 이런 게 입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경쟁자와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 가셨죠? 그다음 두 번째 착각은 굉장히 심한 건데 뭐냐면 이 어머니가 이 서울대 경영학과 아이의 스펙을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나 혼자 찍은 게 아니었잖아요. 내 옆에 엄마들이 같이 찍었죠. 이해 가시죠? 내가 집에 가서 했던 행동을 그 엄마들도 같이 가서 하겠죠?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그 강사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학생부를 보여주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버려요. 특정 전공 학종 지원자의 학생부를 쭉 보면 마치 한 명의 학생부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든다. 그 한 명이 누굴까요? 강사가 보여주고 다녔던 바로 걔인 거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냐면 대학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활동해 갖고 온 게 다 똑같아요. 판박이처럼 똑같아요. 그럼 결국에 아이들을 줄을 세우려면 유일하게 뭘로 세워야 돼요? 이제 성적을 보고 줄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 시대에 가장 이제 그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느라고 전공도 이제 미리 정해 주시고 그 전공에 맞게 이제 아이들 이제 세팅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지방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지역에 남고와 여고를 문화예술회관에다 이렇게 모았어요. 한 800명이 모였나 봐요. 모여서 이제 거기에서 농어촌 전형이 앞으로 학생부 종합으로 바뀌니까 아이들이 학생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갖다 이제 설명회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부 종합에서 무엇보다도 일단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의 평가가 중요하니까 니네가 선생님들한테 평가를 잘 받으려면 무조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선생님이 서울에서 내려왔으니까 선생님하고 친해지는 비법을 가르쳐줄게. 그랬더니 여자애들은 눈이 막 동글동글해지고요. 남자애들은 막 인상이 막 우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들은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들한테 제가 시키는 거예요. 네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자주 가라. 질문을 자주 가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 말고 너무 어려운 문제 가지고 가면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얘가 못 알아들으면 이거는 긍정의 효과보다 부정의 효과밖에 안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주면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하나 골라서 선생님한테 설명을 가서 질문을 해라. 그럼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리액션을 강하게 해라. 대박.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강하게 하면 선생님도 사람인지언정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버리면 네 목적이 달성이 되지가 않는다.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갈 때 바카스를 한 명 사라. 그리고 바카스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자. 그래서 3학년 일반 김계동 이렇게 붙여가지고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일주일 동안 못 풀었던 문제가 드디어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물론 김영란법 시행 전에 이렇게 시켰던 거예요. 지금은 이러면 큰일 나요. 네. 그랬더니 여학교 쪽에 모여있는 아이들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이런 분위기예요. 남학교 쪽 애들은 어떤 분위기냐면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내가 그 농어촌장으로 대학 안 가고 정시로 갈 거예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뭐 치사해요, 뭐 그 비겁해요, 막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단 안에 위해서 그러면 남자애들은 그냥 니네 사나이는 정시니까 정시로 가고 여자애들만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가면 되지 하면서 그냥 올라왔어요. 서울 올라왔는데 한 보름 있다가 그 남자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 한 장 보내주시는 거예요. 실장님, 저희 학교 수학선생님 책상입니다. 바카스가 그 많은 아이가 어쩜 그렇게 말을 잘 듣는지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사람이니까 정말로 말 조심해야겠다라는 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어쩜 이렇게 창의성이라고는 일도 없을까. 강사가 바카스를 이야기한 것은 예시를 든 거잖아요. 이 예시를 든 걸 본인 걸로 소화를 해서 본인만의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아이들한테 없었던 거죠. 그냥 시킨 게 바카스니까 바카스인 거죠. 가령 첫 번째 바카스를 들고 온 아이 입장에서는요. 얘는 칭찬해 줄 만해요. 왜요? 빠른 실행을 옮기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창의력은 대신 일도 없어요. 근데 빠른 실행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아이는 어때요? 순위권 안에 왔잖아요. 세 번째 아이도 어느 정도 순위권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짜로 궁금한 게 한 10병째 또는 11병째 놓은 아이 있잖아요. 지금 바카스를 들고 가요? 바카스가 10병이나 있네? 얘 바카스 왜 들고 간 거였죠? 선생님이 나를 다른 아이들과 구분해서 특별히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카스를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구분되기 전에 10개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기서 놔요 말아요? 놓지 말아야죠. 일단 이걸 들고 바깥으로 나와야죠. 나와서 뭘로 바꿔올까요? 비타 500이요? 네. 그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어머니들의 창의성이나 제가 왜 비타 500을 들고 이렇게 실망을 하느냐면 이미 마술처럼 제 PT에는 그게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바카스가 이렇게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요. 바카스를 이렇게 딱 한 병을 꺼내 먹을 거예요. 그러면 바카스가 저렇게 진열이 돼 있으면 보통은 뭘 집는 거죠? 가장 꺼내기 쉬운 거 집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의 비교과 스펙이 다 동일할 때는 뭘 집으면 되냐면 성적이 가장 우수한 아이 거 뽑으면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바카스가 쪼르륵 있는데 비타 500이 옆구리에 이렇게 딱 낑겨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죠. 분명히 바카스를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근데 비타 500도 있네? 하면 잠깐 관심을 주잖아요. 근데 비타 500이 맨 앞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바카스를 꺼낼 거예요. 그런데 비타 500을 잠깐은 고민하겠죠. 눈은 지나갔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아이는 면접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까?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다른 뭔가를 만들어 놓은 아이들은 그러니까 개성 있는 학생과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거죠. 아이가 남과는 달라요. 성적도 좋아요.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보통은 아이가 가고 싶은 그 어느 대학이든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네이버라든가 다음 이런 데다 질문하실 때 사회학과를 가려면 무슨 활동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에 나와 있는 뻔한 활동들을 하지 마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걸 가지고 그거를 스토리를 엮는 훈련을 자꾸 해주시는 게 학생부 종합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이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